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넥스터디에서 행정학 경찰학 전임을 맡고 있는 이정훈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5회차 문제, 행정학 이순환 5회차 문제 잘 풀어보셨나요? 상대적으로 오늘 많이 어렵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왜 어렵게 생각하셨나? 이번에 그 조직론 파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그 이순환에서 레퍼런스로 삼고 있는 그 기출 문제들이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서울시 7급 행정사 문제잖아요. 근데 앞에 세 가지 기출은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익숙한데 오늘 문제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 기출 문제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낯설어서 좀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으셨나. 하지만 행정사 기출을 넣는 이유는 이순환의 목표는 그거잖아요. 1순환에서 우리가 우리 문제랑 승진 문제, 그러니까 경감문 문제랑 승진의 경정 승진의 행정학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준을 잡고 외연을 확장하자는 의미잖아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지 않았던 문제들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행정사 문제를 넣는 거니까 그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어저께 또 실수를 해버렸죠. 죄송합니다. 제 20번 문제 그 정책 집행에서 상향적 접근 방법에 대한 박스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문제 설명하면서 막 이게 위로 표시하면서 하향적이라고 얘기하고 아래로 표시하면서 하향적이라고 얘기하고 막 이랬어요. 너무 죄송해요. 제가 집중한다고 하는데 자꾸 이런 실수를 하네요. 다시 한번 제가 마음 다잡고 집중해서 자꾸 좀 천천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 설명하는 걸 보니까 제가 어저께 방송을 녹화된 걸 보니까 맥락적으로 보시면 제 설명이 이해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 바로 잡는 작업은 하지 않을 거고요. 혹시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제가 1층에 있으니까 내려와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것만 한번 하고 갈게요. 정책 집행의 상향적 접근 방법과 정책 집행의 하향적 접근 방법의 개념을 일단 알아보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다른 것들 분류해 그 특징들을 비교를 할 수 있겠죠. 일단 정책 집행의 상향적 접근 방법은 뭘까요? 하향적 먼저 해야죠. 왜? 이게 먼저 발생했으니까. 이게 먼저 연구되었으니까. 하향적 접근 방법은 뭔가요? 하향적 접근 방법에서는 정책 집행을 정책 결정에서 만들어진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향적 접근 방법에서는 정책 결정자에게 규범적 처방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그러기 위해서 뭐 인과관계 속에서 이론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모형을 설정한다거나 이렇게 하죠.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반대로 상향적 접근 방법은 뭔가요? 상향적 접근 방법에서는 정책 집행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집단은 재량권과 전문성을 갖고 있는 립스키가 얘기하는 일선 관료, 스트리트 레벨 뷰로크라츠 이들이라고 보고 이들을 기점으로 해서 정책 집행 현장을 연구하는 거예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고 개념이니까 이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 많이 비교표들 많이 나오잖아요. 비교표들의 변수들, 목표 수단 관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것들이 왜 이게 하향적 접근 방법의 특징이고, 왜 이게 상향적 접근 방법의 특징인지를 한번 그 개념에서 유추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해해 달라는 얘기죠. 이거는 상대적으로 암기보다는 이해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내려오셔서 저랑 같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됐죠? 일단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오늘도 한번 집중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오늘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오늘 그 점수 분포를 대략적으로 살펴봐야겠죠. 먼저 오늘의 평균은 86.21점입니다. 1회부터 5회까지 그 시험 보신 것 중에 평균이 가장 낮아요. 마찬가지로 100점은 본원에서 두 분이 100점을 맞으셨어요. 그리고 상위 30%는 92.5점이고요. 92.5점이 33.3%까지 내려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본 시험 중에서는 어렵게 제일 어렵게 느껴지셨던 회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정답률이 낮은 문제들은 일단 기준은 70%, 어제와 같이 70% 정답률이 70% 미만의 문제들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들이 15번, 27번, 29번, 31번, 33번, 36번. 그래서 총 6문제입니다. 오늘도 좀 빨리 달려야겠지만 차분하게 한번 해볼게요. 어제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 안 돼요. 오케이.
됐습니다. 아, 제가 미쳤던 것 같아요. 집중해서 다시 한번 할게요. 자, 먼저 15번이죠. 문제가 이 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이 문제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15번 문제. 매트리스 조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옳은 것을 찾는 거예요. 이 문제는 15년 행정사 문제랑 그 다음에 17년 행정사 문제 선지들을 갖다가 박스를 만들었고요. 그 중에 선지 하나를 변형을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변형했는지는 제가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째, 옳은 것은이고요. 보기 가 단일한 명령 및 보고 체계를 갖고 있다. 이건 뭐죠? 단일한 명령 및 보고 체계 원맨 원보스죠. 명령 통일의 원리 이를 명령 매트리스 조직의 명령 통일의 원리가 적용된다. 이런 의미인 거죠. 이건 틀리죠. 매트리스 조직이 뭐예요?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의 화학적 결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스가 두 명인 거죠. 그러니까 명령 통일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그런 조직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위 조직 간 정보의 흐름이 활성화된다. 매트리스 조직에서는 그러니까 기능 조직과 사업 조직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의 조직원들이 모여서 대면 회의를 많이 해요. 따라서 하위 조직 간 정보 흐름이 활성화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요거는 하여튼 맞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복잡한 의사결정에 유리하다. 이거를 제가 바꿨는데 원문 선지에서는 매트리스 조직이 복잡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매트리스 조직원들은 일단 기능 조직에 속해 있고 그다음에 사업 기능 구조에도 속해 있고 사업 구조에도 속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업무들을 처리를 해요. 그럼으로써 문제를 보는 시각도 넓어지고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도 제고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문제 해결 능력도 제고되는 거죠. 따라서 상대적으로 복잡한 의사결정에 유리한 조직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다음에 불안정한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제가 그 해설표에도 달아드렸지만 불안정한 환경은 매트리스 조직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상황 조건이 되는 거죠. 틀려요. 마지막으로 매트리스 조직의 사례로 대규모 기업의 사업 부재 그리고 대사관 조직, 경찰 같은 경우에는 뭐로 가나요? 주재관으로 가죠. 경찰 주재관이 경찰 조직에 속해 있지만 대사관 조직에 속해 있는 것처럼 이건 매트리스 조직에 맞는 사례이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정답을 골라주신 분이 40%세요. 그리고 매력적인 오답이 더 높죠. 이 매력적인 오답이 2번인데 이거를 골라주신 분들이 50%세요. 그래서 답을 2번으로 고르신 분이 많은데 아마도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아마도 나와 보기 다를 처음 보시거나 아니면은 제대로 수용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매트리스 조직의 특성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이 부분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다음 문제가 27번이죠. 27번은 3페이지에 있어요. 27번부터 여러분 비가 내리기 시작하죠. 저의 멘탈도 막 내려가는 것 같아요. 막 흔들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한번 멘탈을 잡고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요. 27번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으로만 묶인 것은 발문이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으로만 묶인 것은이에요. 소속기관으로만 묶인 것은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우리한테 어떻게 나와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을 모두 고른 것은 다음 중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답은 일단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 뭐 있는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게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이죠.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 얘는 중앙행정기관이잖아요. 중앙행정기관이죠. 그리고 특허청 얘도 중앙행정기관이죠. 국가기록원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이 되는 거죠.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이 되고 문화재청 얘는 중앙행정기관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럼 세 개여야 돼.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를 풀어왔던 건 상식적으로 3개여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맞는 것만 고르라고 했으니 틀리는 거를 그러니까 소거하면 맞는 것만 나오겠죠. 이해되셨나요? 이 문제는 18년 국가조 7급 문제예요. 그래서 그럼 뭘 지워야 돼요? 일단 나 2번 지워지죠. 그 다음에 다 특허청이니까 지우고, 그 다음에 분할전이니까 지우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60%의 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주셨고, 매력적인 오답은 다 마였는데, 다가 특허청이 중앙행정기관인지를 모르실 리는 없고, 그러니까 당황스러우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3개인데 왜 2개만 골라야 돼? 뭐 이렇게. 근데 이렇게도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 한번 적용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한번 문제를 넣어봤으니까 그런 식으로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29번 문제예요. 29번 문제 됐죠? 이 문제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논란이 있다기보다 정확하게 하면 저는 예전에 이 문제, 특히 보기 마감 문제일 건데 이거를 바꿔서 냈어요. 소속 책임 운영위원회 장은 공모를 통해 임의적 공모를 임한 이렇게 바꿔서 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왜 그냥 안 바꾸고 냈냐 하면 이 문제는 17년 행정사 그 다음에 19년 행정사 선지를 그대로 갖다가 안 바꾸고 그대로 갖다가 박스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쓸 수 있겠다. 물론 이게 박스로 만드는 게 적당한가에 대해서 고민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출 원문이니까 일단은 이렇게도 쓸 수 있겠다. 근데 이거는 마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텐데 명확하게 옳은 선지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오케이? 됐죠? 일단은 봅시다. 우리나라 책임 운영기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러면 이게 또 개수 문제는 아니잖아요. 모두 고른 것은이잖아요. 그러니까 틀리는 것을 제외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오케이? 되셨나요? 가보죠. 경영의 자율성이 부여되는 대신 성과에 대한 이게 책임 운영, 천천히 할게요. 보기 가, 경영의 자율성이 부여되는 대신 성과에 대한 책임이 요구된다. 이게 책임 운영 기관이, 그러니까 NPM적 행정개혁의 일환으로서 도입된, 이유겠죠. 맞아요. 책임 운영 기관의 회계는 특별 회계로 하여 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가 조문을 달아주었지만 모든 책임 운영 기관의 회계를 특별 회계로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조문을 보면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정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사무를 하는 책임 운영 기관 같은 경우에 특별 회계를 운영을 한단 말이죠. 이거는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기초 선지니까. 그래서 나가 틀립니다. 기관의 지위에 따라 소속 책임 운영 기관과 중앙 책임 운영 기관을 부른다. 이거 맞죠? 맞아요. 그리고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자율권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두며 예산의 전용 이월 등이 허용되지 않는다. 예산의 전용 이월 등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허용이 되죠. 그래야지 예산 운영의 자율성이 제고될 수 있는 거잖아요. 틀려요. 그럼 여기까지 한번 보고 많은 살펴보면서 한번 봅시다. 책임 운영기관의 장은 공모를 통해 임기적 공모로 임명된다. 자, 여기서 보기 다해서 소속 책임 운영기관과 중앙 책임 운영기관으로 구분이 된다고 하잖아요. 얘도 장이 있을 것이고, 얘도 장이 있을 것이고. 근데 소속 책임 운영기관의 장은 이렇게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중앙 책임 운영기관의 장은 뭐예요? 우리나라 중앙 책임 운영기관 딱 하나 있죠. 특허청장님은 정무직 공무원이십니다. 그러면 이게 틀리는 보기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나하고 라가 확실히 틀려요.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나하고 라가 확실히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둡시다. 책임 운영기관은 소속 책임 운영기관과 중앙 책임 운영기관으로 나뉘어요. 소속 책임 운영기관의 장은 공모를 통해 임기적 공무원으로 임명을 해요. 중앙 책임 운영기관의 장은 특허청장님은 정무직 공무원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는 불완전한 보기가 맞습니다. 이전까지 제가 문제를 낼 때 앞에 소속 책임 운영기관의 장이라고 바꿔서 냈었어요. 하지만 이거는 기출 원문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 있겠다는 거를 한번 적용했으면 좋겠고요.
명확하게 할 것은 소속 책임 운영인간의 장과 중앙 그 책임 운영인간의 장은 분명히 임용이 다르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런 문제 들어왔을 때 마가 지금 그러면 이게 틀린 걸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소급법을 한번 사용해 보자. 일부러 선지를 안 받고 둔 의도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문제를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이렇게 되겠죠. 근데 매력적인 29번 문제의 매력적인 오답은 1번이에요. 가나 다인 거죠. 나가 맞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문 한번 살펴보시고요. 모든 책임 운영기관의 회계를 특별 회계로 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마가 틀렸다고 생각하시고 나를 맞는 것으로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조문상 모든 책임 운영기관의 회계를 특별 회계로 하지는 않습니다. 되셨죠? 답이 그래서 3번이에요. 그리고 조직론이다 보니까 설명할 게 상대적으로 적어요. 뭐 인과관계를 갖고 이게 이러한 원인 속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와서 이러한 이론이 도출되고 이렇게 될 거는 거의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러니까 앞에 그 정책학이라든가 총론 부분에서와는 다르게. 왜냐하면 그 제가 어저께 말미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직론은 어떤 교수님께서는 아예 어썸션이라고 가설이라고 보시고 그냥 그러면은 그 학자들의 주장이나 이론에서 얘기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오케이? 되셨죠? 그 다음 문제 31번이죠. 31번 문제 메슬로우 이론이에요. 자, 지저분하지만 그냥 볼게요. 31번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 문제는 17년 국가직 7급 원문 문제입니다. 네, 가장 옳은 것은이죠. 가장 옳은 것은입니다. 1번 가장 낮은 안전의 욕구부터 시작하여 5가지 위계적 욕구 단계가 존재한다. 이거를 헷갈리셨나요? 생존 욕구죠. 그죠? 이게 밑에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생존 욕구는 생존 욕구라고 얘기하는데 생존 욕구, 안전 욕구, 관계 욕구, 정경 욕구, 자아 실현 욕구 5가지 단계로 나누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영어로는 안 할게요. 더 하여튼 영어로는 영어로 알 필요는 없어요. 영어로 옆에 어차피 병기되어 나올 수는 있지만 우리는 문제는 한국말로 나오니까 이것도 또 개념이 정확하지 않아서 영어를 알아둘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오케이? 됐죠? 그래서 일단 이거는 틀리죠. 가장 낮은 욕구는 뭐라고요? 생리적 욕구란 말이죠. 두 번째, 안전 욕구와 사회적 욕구는 엘더퍼의 ER이론의 첫 번째 욕구인 존재 욕구에 해당한다. 이거는 생존 욕구와 안전 욕구의 일부죠. 3번, 어느 한 단계의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어야만 다음 단계의 욕구를 추구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메슬로우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위 욕구가 어느 정도 릴레이티브 웰하게 충족이 되면 상위 욕구가 이렇게 올라오고 그것을 충족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혹시 모르셨다면 알아두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사회적 욕구는 어떤 일을 행하면서 느끼는 자신감, 성취감 뭐예요? 자아 실현 욕구죠. 자, 이 문제의 정답률은 3번 65%의 시험 보신 분들 중에 5회차 시험 보신 분들 9번 됐어요. 죄송해요. 네. 5회차 시험 보신 분들 중에 65%의 분들이 3번을 찾아주셨고요. 매력적인 오답은 1번인데 20%의 분들이 1번이 옳은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근데 제가 그래서 이게 고민했던 게 뭐냐면 33번 어차피 볼 거니까 33번에 여기 보면 하위 요건에서 하위 요건이 생존 욕구, 안전 욕구를 제가 여기 적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던 문제인데 이걸 넘어가서 확인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여튼 그 메슬로우 욕구 5단계론의 각각의 명칭은 알아두시는 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아직
지금 당장 이건 암기의 문제죠. 아직 암기를 안 하셔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됐죠? 그 다음 문제 33번 문제입니다. 오늘 좀 빨리 나가고 있죠. 이게 좋아요. 근데 3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시험지가 잘려서 가능하시다면 오늘 시험번 문제지를 보시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 됐죠? 30번 문제예요. 동기 이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옳은 것은입니다. 보기 가. 마슬로우는 욕구를 하위 욕구부터 상위 욕구까지 총 5단계로 분류했죠. 아까 말씀드렸고, 하위 욕구를 충족하게 되면, 어떻게 충족하게 되면, 릴레이티브 웰하게, 그쵸? 100% 충족이 아니라 상위 욕구를 추구하게 되나, 하위 욕구인 생리적 욕구와 안전 욕구는 충족되더라도 필수적 욕구로 동기 유발이 지속된다고 주장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메슬로우의 논의에 따르면 하위 욕구는 충족되어지면 상위 욕구로 넘어가고 상위 욕구를 충족하는데 올인이라는 표현은 그런데 상위 욕구를 충족하는데 노력한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얘는 틀립니다. 두 번째, 보기다. 하즈버그의 욕구 충족 이요인론은 불만 요인, 위생 요인은 개인의 불만족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충족되지 않으면 심한 불만을 일으키지만, 잠깐만 다시 한번 올려볼게요. 그쵸, 됐죠. 충족이 되면 강한 동기 요인이 되기 때문에 개인의 불만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즈버거 욕구 충족 이요인은 뭐예요? 불만 요인, 위생 요인과 동기 요인, 만족 요인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만 요인을 아무리 제거해 주더라도 동기가 발생하지 않는다,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하즈버거 얘기가. 그쵸? 이거는 아마도 다들 제대로 찾았을 거예요. 틀려요. 행맨과 올드햄의 직무 특성 이론에 의하면, 이거 맞는 거죠. 오케이. 직무 특성을 결정하는 변수로서 기술 다양성, 직무 정체성, 직무 중요성, 자율성, 활류를 들고 있다. 예. 맞죠? 제가 그래서 해설에 그들이 제시한 잠재적 동기지수, 모티베이팅 포텐셜 스코어라고 하는 그 식을 만들어 놨죠. 거기 보면 기술 다양성, 직무 정체성, 직무 중요성이 분자에 올라와 있죠. 변수잖아요. 그리고 자율성과 활류도 역시 변수이죠. 근데 이런 문제가 제가 예전에 본 것 같긴 한데 어디서 봤는지 기출처가 생각이 안 나요. 그 직무 다양성, 직무 정체성, 직무 중요성, 그다음에 자율성, 활류 중에 어떤 변수가 중요할까요? 이들이 보기에 행맨 올드햄이 보기에 식을 보면 일단은 기술 다양성, 직무 정체성, 직무 중요성은 합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밑에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가중치가 3분의 1씩이라는 거죠. 근데 자율성과 활류는 그냥 곱셈이잖아요. 얘들은 가중치가 1씩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자율성과 활류를 더 중요하게 봤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너무 산수였나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기술 다양성, 직무 중요성, 직무 중요성은 가중치가 3분의 1씩이고 자율성과 활류는 가중치가 1씩이다 보니 이들 모형에서는 자율성과 활류를 더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오케이? 되셨죠? 그 다음에 그러면 맞는 거죠. 맞는 거 표시를 여기다 해야 되나? 그리고 맥클리란드의 성취 동기 이론에 의하면 성취 욕구는 행운을 바라는 대신 우수한 결과를 얻기 위해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욕구이다. 맥클리란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요? 이전에 메슬로우나 엘더퍼나 일단은 5단계든 3단계든 누구나 다 이런 단계를 가져가라고 얘기했는데 맥클리란드는 동기부여 자체가 인간의 욕구 자체가 사회 문화적으로 교육되는 거기 때문에 다룰 수 있다고 봤고요. 그래서 인간의 욕구를 성취 욕구, 권력 욕구, 친교 욕구로 나누고 성취 욕구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성취 욕구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오케이? 말씀드렸죠. 조직론에서 어떤 학자 이름이 나오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마지막 보기마. 포터와 롤러의 업적 만족 이론은 성과보다는 구성원의 만족이 직무 성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한다. 이거는 반대로 되어 있는 거죠. 포터와 롤러의 업적 만족 이론에 따르면 이전까지는 어땠어요? 만족을 하면 동기가 부여되고 동기가 부여되면 그 동기부여돼서 일을 하게 되면 조직 성과가 높아진다 이런 로직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역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상이 적절하다는 전제 하에서 직무 성과가 만족을 갖고 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다시 한번 이전에는 만족이 있으면 동기부여가 되고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히 일을 하면 조직 성과가 직무 성과가 나온다는 로직으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동기부여 이론을. 근데 이 사람들은 적절한 보수의 적절성이 전제된다는 가정하에 어떠한 성과가 높은 직무 성과가 만족을 갖고 올 수 있다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이게 틀려요. 그래서 답은 두 개죠. 맞는 거 맞겠죠? 다가 맞고, 라가 맞는 거 두 개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문제의 정답률은 60%세요. 매력적인 오답은, 3번이에요. 3개. 아마도 말을, 맞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롤러포터의 업적 만족 이론의 가장 큰 함의가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기존의 로직과 다른 로직으로 얘기했다. 오케이? 이 문제는, 16년 서울시 7급, 19년 서울시 7급, 19년 지방시 7급 문제를 제가 섞어서 박스로 만들었어요. 오케이, 이해되셨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36번 문제죠? 여러분, 이 문제 푸시면서 당황하셨죠? 저도 정답률을, 말이 떨려요. 저도 정답률을 보면서 많이 당황했습니다. 이 문제 정답률이 10%예요. 고민했어요. 제가 문제를 뭐 잘못 냈나? 일단 문제부터 한번 가보죠. 36번 문제. 자, 다시 한번. 그러니까 문제를 읽어볼게요. 발문을. 리더십 행동 이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예. 일단 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 수험생 분들께서 이 행동 이론이 뭔지를 모를 수 있겠다. 그래서 거의 찍을 수도 있겠다. 자, 리더십 이론의 발전 과정이 어떤가요? 자질론, 속성론부터 시작해서 행태론, 그리고 상황론, 그리고 현대적 통합적 접근, 여긴 다양한 이론들이 있으니까 그냥 그거는 이제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좋아요. 그러면 여기 행동 이론이 없잖아. 근데 행동 이론이 뭐예요? 이게 되게 올드한 어휘이긴 해요. 그래서 옛날 교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행태론이라고 부르는 걸 행동 이론이라고 부르셨어요. 그 이유는 행태론에서 관심을 갖는 건 뭔가요? 리더십의 행태론에서 관심을 갖는 건 뭔가요? 조직 성과를 제고한 리더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잖아요. 그래도 행동 이론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행태가 비헤이비어잖아요. 비헤이비어를 영어 두 단어로 딱 정리하면 패턴드 액션이에요. 어떤 행동이 규격화, 정형화된 거. 그래서 행동 이론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거 잘 안 쓰는 단어긴 해요. 그래서 이것도 발문을 바꿀까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일단은 이 문제 역시도 기출처는 행정사예요. 18년 행정사 문제예요. 18년 행정사 문제이고, 행정사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지선다예요. 그래서 이건 다른 것은 하나도 안 되고 1, 2, 3, 4를 가나다라 마로 바꿨어요. 기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다라고 알아두시고, 이게 나중에 혹시 나오게 되면 행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아시는 분들 계셨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하나하나 보기를 보면서 이게 행동이론, 즉 행태론에 해당되는 것이 행태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몇 개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보기 가. 상황에 따라 리더십의 효과성이 달라진다는 시각에서 리더의 행동을 파악한다. 상황에 따라 리더십의 효과성이 달라진다? 이게 뭐죠? 상황론이죠. 틀려요. 업무 특성과 리더십 스타일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둔다. 이게 아마 함정일 수 있어요. 왜냐면 무려 50%의 분들께서 답을 매력적인 오답으로 3번을 고르신 거죠. 그러니까는 틀리는 게 3개다. 이건 맞다.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업무 특성과 리더십의 스타일 사이의 관계, 이건 뭔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우스 에반스의 경로 목표명을 보자고요. 하우스 에반스의 경로 목표명을 보면 리더십의 리더 행동, 리더십 발휘, 이렇게 비효과성을 연결하는데 상황 변수가 들어가잖아요. 상황 변수가 근무 환경과 부하의 특성이 두 가지가 있죠. 상황 변수 중에는 과업의 구조화 정도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업무의 특성 자체가 상황 변수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기는 상대적으로 리더십 상황론에 대한 설명에 가까워요. 자, 그러면
역으로 생각합시다. 이게 행동이론이 행태론이라고 알고 있다면 이게 행태론에 대한 설명일까요? 그럴까요? 좀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업무 특성이라 상황 변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황론에 가까운 설명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혹시 다른 의견 계시다면 한번 내려와서 같이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게 답니다. 리더로서 적합한 사람을 선택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자질론, 속성론이죠. 리더의 자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역시 자질론이죠. 훈련에 의해 효과적인 리더를 양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리더가 이러이러한 행태를 보이니까 그러니까 훌륭한 리더가 이러이러한 행태를 보이니까 이러이러한 행태를 보이도록 훈련을 통해서 훌륭한 리더를 양성할 수 있다는 게 행태론의 주장이죠. 오케이? 되셨죠? 맞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개이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매력적인 오답은 3번이었습니다. 아마 보기 나에서 업무 특성과 리더십 스타일 사이의 관계라는 것을 리더십 스타일을 행태나 행동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일단 업무 특성이 들어간다는 것은 업무 특성이 매개 변수로서 상황 변수가 될 수 있다. 상황 변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보기 나는 상황론에 대한 설명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4개이고 보기 마만이 리더십의 행태론 혹은 행동이론 일단은 그런 게 같은 얘기라는 것만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행동이론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6문제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번 회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틀린 문제 기출조 다 말씀드렸잖아요. 행정사 문제들이 많죠. 아마 행정사 문제들을 기출문제집에 많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낯설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데 그래도 30% 92.5면 높은 점수예요. 여러분 행정학 잘하십니다. 확실히 잘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자신감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 순환의 목표는 1순환 때 잡았던 우리 시험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외연을 확장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회차 문제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나머지 시간도 목표하신 공부량 가득 채우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편안하게 꿀잠 주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렉스터디 행정학 경찰학 전임 이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